원장님, 이 아이의 증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요즘 이런 친구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에 한 약 7% 정도의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명 ADHD라고 하는 증상이죠. ADHD는 그냥 단순히 교사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반항한다고 해서 그런 진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표준화된 어떤 검사를 합니다. 표준화된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의 경향이 표준 편차 이상으로 유의하게 벗어났을 때 그러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이런 친구들은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쑥불쑥하는 어떤 그런 충동적인 현상들 때문에 교우 관계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싫어하겠죠. 그리고 그 교실에서 단체 생활을 통제해야 되는 선생님으로부터는 계속 지적을 반복해서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인 위축이라든지 그리고 본의 아니게 친구들 사이 자꾸 멀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자꾸 지속이 되다 보면 어떤 이런 틱 증상, 뭐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이상한 몸 동작을 하는 틱 증상이 나타나는데 통계에 의하면 ADHD 아동의 약 10% 정도는 틱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틱 장애 아동을 검사를 해보면 약 50% 정도가 ADHD 증상이 발견되기도 하는 조금 흔하지만 사실은 조금 심각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 ADHD는 단순히 어떤 부모님이 자꾸 혼을 내거나 해서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고 그 사람의 뇌의 대뇌피질은 굉장히 풍부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여러 부위 중에서도 뇌의 전두엽,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고냐 스톱이냐를 결정하는 뇌 전두엽이 있는데 그 부분의 기능이 다소 결손되어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타나는 증상은 아주 전형적인 ADHD의 증상이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ADHD뿐만이 아니라 소아 우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계선 지능, 학습 장애, 불안 장애 등일 때도 이것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굳이 조금 그 비교를 하자면 네. 소아 우울증도 애들이 소아 우울증도 의외로 흔히 있는데요. 성인의 우울증은 불안하거나 입맛이 떨어지거나 그런 쪽으로 나타나지만 소아의 우울증은 ADHD처럼 감정으로 잘 흥분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현상이 잘 나타날 수 있는데 ADHD와 우울증의 차이는 ADHD는 이러한 증상이 사실은 유치원 때부터 쭉 지속이 되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단지 유치원 때는 유치원 교사는 다소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부모로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소아 우울증은 그런 경우가 없이 최근에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구분해야겠습니다. 네, 소아 우울증과 ADHD를 구분해서 또 판단할 필요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왕성호 아나운서 어렸을 적 기억하세요? 그럼요. 네, 가만히 한 군데 계셨나요? 저요? 네. 돌아다녔죠. 그렇죠. 보통 아이들이라면 한 곳에 있기보다는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힘들죠. 산만하잖아요.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DHD 증후군일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좀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원장님 정확한 판단 기준, 진단 기준이 있을까요? 진단 기준은 그것을 측정하는 그 평가 척도가 있습니다. 일단 설문지가 보통 14개 정도로 된 설문지를 체크해서 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 설문지라는 것은 부모님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거는 CAT라고 해서 주의력 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거는 전산화된 표준화된 검사로서 또래 아이들의 정상적인 평균과 비교했을 때 표준 편차 이상으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체크하는 검사입니다. 이런 객관화된 검사 자료와 행동과 부모님의 보고와 교사의 보고와 그리고 전문의의 관찰 등을 모두 종합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산만하다고 ADHD는 아닙니다. 네. 일단은 아이들이 좀 치료를 받아봐야 되잖아요. 네. 어떤 한의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한약을 사용하는데요. 이 ADHD는 괜히 선생님을 약 올리려거나 그냥 화를 내는 심리적인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뇌의 전두엽의 기능 결손이기 때문에 이러한 뇌의 부족한 기능을 올려주는 한약을 이용한 약물요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석창포라든지 원지라든지 천마 같은 약재를 사용합니다만 딱 모든 경우 이런 약재를 쓰는 것은 아니고 아이의 체질이나 증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죠. 이러한 약물요법은 신경 전달 물질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또 한의학의 원리상 오장육부의 어떤 불균형을 바로 잡으면서 치료를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뭐 비염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성장 부진 같은 어떤 그런 것도 같이 치료하는 부가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자극의 징구요법도 꼭 필요하고요. 여기서 적절한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네. ADHD 아동은 인체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 침 자극 같은 거를 잘 못 이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적합한 자극, 적합한 수준의 징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뇌 전두엽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것을 뇌를 열어서 수술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기 그쵸. 때문에 그 부분의 기능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팔의 근육이 약하거나 한 사람들은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팔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듯이 어떤 그런 뇌 훈련을 도와주는 훈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각 통합 훈련이라든지 생기능 자기 조절 훈련, 학습 훈련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헬스장에서 팔뚝이 굵어지는 것과 같은 그 부분의 기능이 더 강화가 되는데 우리가 어릴 때 자전거를 한번 배워놓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한번 잊어먹은 것은 뇌에 계속 각인이 되듯이 뇌의 가소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ADHD가 약물요법이나 친구나 어떤 등등의 치료로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고 난 뒤에는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그 효과가 지속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 꿀팁 건강한의사陈정호입니다. 오늘은 말이 늦은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누구나 다 말을 하죠. 학교를 가지 않아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도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통 돌이 되면 엄마, 아빠를 말하기 시작하고 보통 2돌 반 정도가 되면 세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으며 3살 반 정도가 되면 타인이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대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4살, 5살이 되어도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거나 7살이 되어도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언어 발달이 좀 늦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어떤 병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이가 말이 늦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청력의 이상 유무입니다. 그리고 혀와 같은 발성기관이 이상이 있는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겠죠. 근데 만약 청력이나 혀와 같은 발성기관에 이상이 없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 보아야 될 질환은 지적장애입니다. 지적장애는 언어가 느릴 뿐만 아니라 대근육이나 소근육의 발달도 느려서 잘 넘어지기도 하고요. 대소변 처리가 미숙하기도 합니다. 언어가 느린 가장 많은 원인 질환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있는데요. 말을 전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말을 몇 마디 하기는 하지만 부자연스럽고 단순한 말을 계속 반복하기만 하죠. 타인과의 소통 욕구가 없어서 눈맞춤을 하지 못하는 임상적 특징이 있습니다. 언어 장애라는 것도 있는데요. 지적 능력이나 사회성 발달은 정상이나 언어 발달만 느린 것이죠. 주로 할아버지도 말이 느렸다, 너희 아빠도 말이 느렸다 등등 이와 같은 유전성이 있는 경우가 많고 치료에 대한 반응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말소리 장애라는 것도 있는데요. 말은 많이 하지만 발음이 불분명해서 알아듣기 힘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혀 짧은 소리 혹은 조음 장애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발성기관의 움직임이 매끄럽지 않아서 특정 음소의 발음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가 말이 느리면 부모님들은 이 중에 언어 장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대부분은 지적 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지적 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국가에서 장애인 등록으로 가능한데요. 점점 더 이런 숫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언어 자극이 부족한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늑대 소년은 늑대의 무리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배우지 못하고 늑대의 말만 할 수 있었죠. 즉, 언어는 남의 말을 듣고 그것을 흉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만약 흉내를 내야 할 대상 자체가 부족하다면 말을 배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무리한 언어 교정을 들 수도 있는데요. 아이가 서투르게 언어 표현을 한다고 조급하게 교정하려고 하면 아이는 말문을 더 닫기 마련입니다. 어느 시기까지는 정확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많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경도 들 수가 있는데요. 언어는 충분한 애착 관계의 형성,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즐거운 상태에서 더 잘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으로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실제로는 임신이나 출산, 신생아기 때의 뇌 손상이나 뇌 발달의 이상,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부모가 양육을 잘못해서 아이가 말이 늦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아이가 기분이 나빠서 혹은 엄마가 화를 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언어에 관계된 뇌 부위의 발달이 늦어서 말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뇌 발달을 도와주는 총명탕 등을 이용한 한양요법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언어는 남의 말을 잘 흉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타인의 말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토마티스 요법을 비롯한 청지각 훈련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적 장애인 경우는 인지적 자극을 풍부하게 해주는 블록 쌓기라든지 퍼즐 맞추기 이러한 것들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소근육의 움직임에도 더 도움을 주어서 언어에도 촉진을 줍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언어를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소통 욕구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이므로 무조건 말을 많이 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또래들과 자꾸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서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이 좋고요. 언어 장애인 경우는 머릿속에서 말은 다 만들어졌어요. 단지 표현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하지 않고 눈치로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아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계속 말을 하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의 건강 꿀팁 건강 한의사 전영호였습니다.